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개미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뭐 경제 상황이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좋아지고 또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 한 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경제상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3년 개미년이 경제적으로 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구독해 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 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이 사람에게 사주팔자의 운이 있듯이 나라도 국운이 있고요. 또 전반적인 국가 지도자의 운세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은, 물론 뭐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영향,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의 영향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경제 상황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건가. 물론 정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말 경제가 언제 좋아지고 빨리 나아지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걱정이 많은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볼 테니까 혹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3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사실 23년 개미년도 국가적인 국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 지금 제가 봤는데,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하겠지만, 사실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정치가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정치에 기반을 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좋아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또 비토하고 반대 세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국민의 갈등이라든지 국민의 반목, 또 여야 간의 갈등, 쟁투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건 오로지 정치하시는 분들과 대통령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묘년은 사실 하늘의 천기 기운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형상이고요. 실제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구름은 잔뜩 끼어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새싹이라든지 시작하는 부분, 우리가 새싹이라는 게 시작을 의미하는데 새롭게 일은 시작이 될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룬 부루라 그래서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가 내려야 그 답답한 상황이 해소가 될 텐데, 비는 내리지 않고 뭔가 왠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은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이 맞물려 가는데, 오늘은 이 경제 상황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길다고 하더라도 뭐 30분 정도는 지나지 않을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서 전체를 파악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본질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그림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진만 봐도 2023년에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왼쪽에 보면 막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그 아래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상황, 개면연의 운세 기운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아래 하단에 보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는 내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땅이 막 가뭄처럼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늘에 구름은 좀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좀 더 심하죠. 구름은 빽빽하고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지금 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구름 속에 빛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 역시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고 아래 뭐 꽃이 이렇게 만발을 해서 그리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상황, 이게 그림으로 보면 2023년 개미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력이 빠르신 분은 딱 그림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잘 이해 못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 그림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금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은 보인다. 하지만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왠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비도 내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가뭄 속의 단비라고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비가 꼭 내려줘야 될 때 비가 내린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작물도 자라고 곡식도 씨앗도 발하고 모든 게 잘 되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역에 관계된 것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년은 사실 풍천소축이라고 해서 이 하늘의 기운 위에, 그러니까 하늘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위에서 부는 형상입니다. 하늘 밑에서 바람이 불어야 시원한데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리고 구름은 오른쪽처럼 빽빽하고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는데 한 줄기 빛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모든 게 파릇파릇해지고 푸르게 변해가는 상황, 이게 개미년의 상황입니다. 물론 주역의 개로 보면 택화역하고 그 다음에 화택교에서 서로 좀 반목과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고 또 국민들 개개인 가정 내 갈등과 반목과 시비 질투 쟁투가 많이 벌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은 보이고 드디어 원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과연 그럼 우리나라 현재 경제적 위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미년이 뜻하는 바는 하늘의 천간의 기운은 수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기운은 토끼띠지만 묘목이라 그래서 새싹, 시작, 바람과 우레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즉 기본적으로 주역의 개상으로 봤을 때 자오묘유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이 묘라는 것은 정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우레, 비, 바람, 물론 바람은 동남쪽의 손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같이 동쪽이나 동남쪽의 기운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년 한 해는 역시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끼어 있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면서 우레, 낙뢰 이런 게 치는 형상과 비슷한 한 해가 될 것인데 일단 대통령은 23년 한 해가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미국이라든지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런 관계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그거는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외국의 외교, 정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욱더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년에도 정쟁에 계속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3년에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되겠다. 그 정치가 안정이 돼야 그 정치의 안정의 바탕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존의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묘하게 대통령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상황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23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법대로 해서 과감하게 법질서를 확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고 결국은 민생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확고하게 법 질서를 확립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여야 서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합의하에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23년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든 야든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안정을 위해서 법질서를 확고하게 확립시키고 앞으로 자고 우면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개미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위치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IMF에서 얘기한 게 이제 올해 대략 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는 약 한 3만 4, 5천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는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근데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은 현재 전 세계 11위, 12위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남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풍수 구운에는 전 세계에서 종합적인 국력은 한 5위권, 그리고 경제력은 3위권, 4위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면 22년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 그 GDP 규모를 보면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놓고 보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2위도 대단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다 많습니다. 지금 8위에 있는 캐나다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고요. 미국도 한 3억 5천만 명, 중국은 14억, 일본은 1억 2,500만 명, 독일도 8천만 명, 영국이 한 6천만 명이 넘죠. 인도도 14억, 프랑스도 거의 6천 넘고, 캐나다만 3천만 명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 한 2,500에서 3천만 명인가, 3천만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GDP, 1인당 GDP는 2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럼 GDP나 1인당 GDP만 좋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느냐? 지금 국가가 10위를 하든 1위를 하든 그 무슨 소용이냐? 나는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단 국가가 국력이 좋아지고 국가의 힘이 있어야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내 개인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잘 돼야 내 가정도 평안하고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5차 경제 위기는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차는 1차 석유 파동이 73년도에 있었고요. 2차도 역시 79년도에서 석유 파동과 그때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데모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고 굉장히 힘든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IMF 외환 위기여서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에서 망할 뻔했는데도 극복을 해냈고요. 4차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5차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세계 금리 인상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유가는 상승하고 환율 상승하고 지금 2021년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분위기가 나빠지고 2022년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이 돼서 망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1929년 대공황도 불과 한 3년 4년 정도에 거의 극복해냈고요. 물론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발발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길게 가야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전에도 경신님 3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개미년,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1, 2년 정도인데 길게 본다고 하면 25년 을사년 병우년서부터는 우리나라가 다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짧게는 1년 반 정도, 길게는 2년, 아주 길어야 2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해서 IMF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망할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3이라 그랬는데 이란이 잘못돼서 12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제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1조 한 8천억 달러,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되는데 사실 미국, 중국, 미국은 워낙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인구가 많아서 경제 규모가 큰 건 좋지만 그게 꼭 국가 경쟁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구도 많고 또 GDP 1인당 GDP도 높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중국 저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경제학자들이라든 다른 분들은 국가 이제 인구가 하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잘 될 수 있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우리나라가 1인당 GDP는 세계 29위인데 사실 1위가 룩셈부르크고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싱가포르, 미국 빼놓고는 다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당연히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게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물론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개인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훨씬 더 많은 건 많지만 그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에 있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혹시 이탈리아 정도까지 그런데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전 세계의 1인당 GDP는 29위지만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 이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얼마만큼 되고 경제 규모라든지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의외로 또 전혀 모르고 헬조선 하면서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들어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품목 개수가 2019년도에 69개로 해서 세계 한 뭐 10위권, 11위권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1750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독일이 650개, 미국이 한 520개 정도. 그러면 중국, 독일, 미국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명품 브랜드라든지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인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 비록 69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개수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69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 영향력을 봐야 됩니다. 단순 개수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질 품목에 남들이 취급 안 하는 그런 거 1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남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퀄리티가 높은, 질이 좋은 이런 걸 봐야지. 중국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제조업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려 17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뭐 7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70개가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수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라든지 개수에 비해서 세계 1위 품목이 적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쟁력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는 SK온,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CATL이나 BYD가 중국이 이제 그 규모 면에서는 1위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이라는 기술력은 우리가 1위예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중국권 위에는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성능이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1위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방위산업, 우리나라가 현재 한 8위 규모였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는 한 4위 정도로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5년 내에 지금 4위권을 예상을 했지만 5년 내에는 지금 4위가 아니라 3위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대단히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있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 일부 국가, 그리고 북한에 뭐 밀수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폴란드라든지 사우디,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뭐 필리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지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도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첨단 무기 체계 고도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권, 뭐 잘하면 뭐 미국 다음으로 2위권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태리 정도, 이런 독일 정도가 우리나라 좀 앞서 있지만 사실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이런 데는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예전에는 강력했지만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조선산업,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뭐 TU 수 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 LNG 선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선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달릴 것이다. 자동차가 지금 원래 전 세계 지금 4위권, 5위권에서 좀 놀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거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3위권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전기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외에 핸드폰, 삼성 이런 부분, 물론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이런 회사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거의 대부분 중국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술력은
애플하고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거의 세계의 뭐 2위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는 대만의 TSMC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미국의 인텔하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1위를 했다 TSMC한테 삼성전자가 약간 밀렸었죠. 하지만 다시 전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군사력이 지금 세계 6위권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 4위권으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항공우주가 이게 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뒤쳐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달도 뭐 이제 간다고 하고 화성도 20년 뒤에 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기술력이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봤을 때 10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항공우주 산업도 5, 6위권으로 올라올 것이고, 뭐 K컬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블랙핑크라든지 BTS에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 문화 자체가 휩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생기는 그 파급력, 우리나라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 제조업에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에 아울러서 같이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풍수 구운에는 역시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GDP의 2.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소한 3%에서 3.5%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아니면 기타 유럽이라든지 태국 뭐 이런 동남아권하고는 좀 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 콘텐츠 문화 이런 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3위다. 독일, 중국에 이어서 지금 3위로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매긴 게 아니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지금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 3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3위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는 그 전 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독일 같은 경우 조선 없죠. 반도체 없잖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조선이 없고 이제 기계라든지 광학 이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무기 산업도 좋았지만 그쪽에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독일 반도체 전자 이런 거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뭐 우리나라가 쌍벽을 이루지만 지금 전기 전자에서도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반도체 없죠. 반도체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경쟁 상대가 되질 않고, 조선도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밀 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K컬처 이런 쪽에서 중국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반도체 없죠. 물론 인텔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란 TSMC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거 없잖아요. 뭐 미국에 조선 산업이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 화학, 정밀학, 반도체, 전기, 전자, 그리고 뭐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 전 산업 분야에서 탑5 안에 드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독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 경쟁력 지수는 독일, 중국을 능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산업개발기구 통계 앞에서 보셨죠? 지금 여기 보면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1위의 지금 제조업 전체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 통틀어서 그걸 봤을 때 중국이 28.7% 1위고요.
미국이 2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도가 3.1%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5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 제조업, 산업, 그 경쟁력이 아니라 제조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3위권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뭐 거의 뭐 1위 같은 3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모든 통계로 봤을 때는 지금 5위권인데, 결국에는 이런 통계 자료와 또 그 경쟁력 지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주 대단한 나라다. 헬조선이라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좌파들이 참 교묘하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나쁜 감정을 심어주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헬조선이란 말 쏙 들어갔어요.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좌파를 싫어합니다. 좌파 언론도 싫어하고요. 너무나 선전선동에 능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하나 자료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단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 부동산이 떨어지고 무역이 좀 주춤하면서 다른 나라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그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상품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뭐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23년 한 해가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고 경제보다는 더 힘든 상황이 되지, 경제 상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앞으로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아지고 25, 6, 7년 이때는 온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듯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시 재도약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니까, 내년 한 해, 23년 한 해 조금 어려운 게 예상이 되지만 힘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잘 극복하시고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3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